야담 이야기. 수절과 부인 시어머니 머슴 때문에 수절을. 어느 마을에 한 집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라는 일은 팽개치고 무슨 잡생각이냐. 자식 있겠다, 서방 있겠다, 뭐가 부족해서 넋을 잃고 앉아 그렇게 청승을 떨어. 아이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의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더니 계집이 허구한 날 쯧쯧. 장사하는 서방이 길론 어두워 집 못 찾아올 걱정이나 하면 몰라도 새서방 못 잊어 그 청승이니 내원참. 시어머니의 포악은 오늘도 날 새기만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시작되었습니다. 온 동네방네가 다 떠나가도록 입에 개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떠드는 시어머니 등살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며느리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기승만 날로 늘어가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동네가 부끄러운 것은 고사하고 진절머리가 나도록 자신이 싫었습니다. 속 시원히 말대답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으련만 자기에게도 떳떳지 못한 약점이 있으니 아무리 억울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악다구니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포달을 부리고 며느리를 들볶는 것은 지난 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남편은 등짐장수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탓에 집에 있는 날은 1년에 며칠 명절 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허전한 잠자리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밤마다 팔자에 없는 생과부의 서름을 지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날은 화창하고 봄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며 온갖 가지 꽃들이 활짝 웃는 봄이 왔건만 며느리는 이런 봄이 웬일인지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공연히 산란하여 곱게 핀 개나리 꽃잎을 후드득 뜯어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먼 골짜기에 아지랑이가 유난히도 선연한 어느 날,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보리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전부터 며느리에게 심상치 않은 눈길을 던지던 옆집 돌쇠가 어느새 따라왔는지 며느리네 등 뒤에 바짝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목덜미의 사나이의 뜨거운 입김을 느끼자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며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보리밭에서 돌쇠는 평소 연정을 품었던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서자 벅찬 기쁨에 며느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돌쇠를 뿌리치려 했지만 남정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나이의 열정에 손목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까이의 사나이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환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살쾡이처럼 살금살금 뒤를 밟은 시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손만 잡힌 것을 번연히 본 시어머니였으나 그 후부터 걸핏하면 환양질을 했다고 며느리를 모함하였습니다. 청산과부인 시어머니도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모를 리 없으련만 손목 한 번 잡힌 것을 그처럼 과장해서 욕하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남편이 다녀가는 날에는 시어머니의 극성이 정도를 넘었습니다. 저런 뻔뻔스러운 영 같으니 그 더러운 몸으로 천연덕스럽게 서방을 끼고자 몇 놈의 시를 받을 작정이냐?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듯 이런 욕설 끝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20대에 과부되어 깨끗하게 수절하며 살았어. 어디 함부로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녀? 부득이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남정네와 눈만 마주쳐도 죄를 지은 것 같아 콱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단 말이야. 며느리가 옷고름이라도 단정히 고쳐매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눈꼬리는 어느새 귀 쪽으로 바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어느 놈 만나려고 저렇게 야사를 부리나? 제 버릇에 못 주는 천하의 환양녀는 다르구나. 이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우더니 시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려 이웃마을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서러운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놀러온 순돌 할머니가 보고 놀라 달려와서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라며
나에게 말해보아라 하니 며느리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복받쳐 순돌 할머니에게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노파에게 며느리는 이제까지 자기가 당해온 수모를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순돌 할머니는 의분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더니만 이게 꼭 그 짝이구먼. 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나서 남을 탓할 노릇이지 제가 어디 그럴 주제가 된단 말인가. 자기는 과부 처지에 글방 훈장님을 좋아해서 훈장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도리어 회초리 맞았던 일은 잊었나. 그뿐인가 삼돌인지 사돌인지 하는 동네 머슴 녀석과 놀아나다가 음란죄로 커다란 북을 메고 사흘이나 새 동네를 돌아다니는 조리돌림까지 당했으면서 저는 그랬으면서 며느리가 외간 남자에게 손목 한번 잡혔다고 이렇게 죽도록 들볶는단 말이야. 순돌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죽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 망신을 당하고도 여태껏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손목 한번 잡힌 일로 생목숨 끊고 원혼귀가 되어 떠돌아다닐 게 뭐람.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며느리는 살인문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자 이제까지의 설설기던 태도는 버리고 보따리를 꾸리며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법이에요. 어머님 소원대로 환양질한 저는 쫓겨갑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실 행실은 안 하신 것 같더군요. 춘정에 못 이겨 글방 훈장님 방에 뛰어들었다가 호되게 종아리를 맞으셨고 또 머슴과 놀아나며 갖은 재미 다 보시다가 들통나서 새 동네의 조리를 돌리셨다더군요. 참 장하게 수절하셨군요. 며느리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마늘통만한 쪽머리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발을 구르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느 년이 나를 그따위로 모함하더냐? 내가 언제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다고 그러더냐? 사람 잡지 말라고 그래. 나는 볼기만 5번 맞았을 뿐이야. 알겠어. 그리고 또 조리 돌린 일만 해도 그래. 새 동네를 돌다니. 나는 윗마을과 아랫마을밖에 안 돌았단 말이다. 어느 년이 그런 거짓말을 억지로 꾸며댄단 말이냐. 침을 튀기며 변명했으나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참 오랜만에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말이었군요. 이제는 어머님의 과거를 생각하셔서라도 제 실수를 더 이상 들추지 마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이 어머님의 꾸중을 참아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보따리를 빼앗으며 유순하게 의좋게 살자 했습니다. 아가,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우리 의좋게 살아가자꾸나. 라며 청산과부인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모시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하죠. 이 이야기가 딱 그런 꼴이네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시면 서로 오해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수절하다. 남정네에 흔들린 청산과부의 삶. 산골 마을 모씨 집에서 태어난 딸아이는 하도 영민해서 17살 때에 선비 집안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으나 겨우 반년이 차지 못한 새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독자를 낳아 혼자 손으로 기르며 일생을 수절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80살이 되었고 손자니 종손이니 해서 대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노인은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자각하고서 손자 며느리들을 죄다 옆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살 시간도 몇 시간 안 남아 있구나. 라고 하니 손자 며느리들이 할머니 그런 생각을 마세요. 아무리 못 사셔도 100살까지 사셔야죠. 그러자 할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인 것을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른 청이 있어서가 아니다. 꼭 한마디 일러줘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들려주세요.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못 들어드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손자 며느리들이 말하며 할머니한테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시집와서 모두가 부부끼리 백년해로를 하고 살아준다면 우리 가문의 행복이 그 이상 더할 게 없겠지. 그렇지만 만일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땐 일생 동안 수절을 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경우엔 문장에게 의논해서 다른 집으로 객가에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라고 말하니 너무나도 생각 밖의 말에 손주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은 돌아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망령이 나서 하는 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냐? 한평생을 과부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생활을 60평생 넘게 해왔잖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경험해온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손자 며느리들은 정색이 되어서 듣고 싶진 않았지만 시조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부가 된 땐 나이가 겨우 18살밖에 안 되었었어. 처음부터 명문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명망이 높은 집으로 시집을 갔고 또 뱃속에 어린 것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개가 같은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었지. 그렇지만 수절과부로서 젊은 세월을 보내는데 바람 부는 새벽이며 비 오는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니? 혼자 넋을 잃고 앉아서 차가운 벽에 가물거려 비치고 있는 등 불빛만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은 현재로도 짝이 다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는 걸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한숨을 후 내쉬고 나서 옛일을 더듬는 듯 한참 잠잠해 있더니만 다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의 조카 되는 젊은이 한 사람이 소주에서 찾아왔는데 그대로 우리 집에 남아 잠시 동안 한 집안 식구가 되어 있었더란 말이야.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그 사람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런데 내가 어느 때 병풍 틈으로 그 젊은이를 엿봤다가 그만 마음이 변해버리지 않았겠어. 변해버렸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된 게 뭐야.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시부모들이 깊이 잠드는 때를 기다려서 그 젊은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방 앞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고 부끄러운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되돌아오고 말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방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도 그대로 잘 수가 없었으니 사람 죽을 노릇이 아니겠니. 마음이 완전히 미쳐났으니까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이러기를 5, 6차례나 실랑이를 쳤다면 너희들은 이해가 가겠느냐? 그러다가 혀를 깨무는 생각으로 단념을 하고서 혼자 등불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담.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그 젊은이가 거처하고 있는 사랑방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젊은이는 등불을 밝혀놓고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서로가 의중을 덜어놓은 뒤 서로 손을 잡고 막 침상 속으로 들어갈 찰나였어.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그야말로 봉둔한 발을 한 사나이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베개를 치고서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죽은 나의 남편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까무러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꿈이 깨었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책상 위에 등불이 파랗게 가물거리고 있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에 젖먹이가 젖을 찾아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내 정신으로 돌아왔지. 처음에는 놀라움 뿐이더니만 그 놀라움이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나중엔 후회로 변해서 서봐도 앉아봐도 도무지 내 맘을 내가 진정시켜 놓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참고 한 끝에 그 뒤부터는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겨우겨우 양가에 착실한 과부가 된 거야. 만일에 그때 침상 안에 영몽을 보지 않았던들 일생 동안 결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부의 얼굴을 더럽히고 말았을 거야. 과부로 평생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무리해서 수절을 할 필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인제는 내 말뜻이 이해되겠느냐? 말을 마친 노파는 그것을 자식에게 시켜 기록하게 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집안의 법도로 삼으라 유언을 하고 만족하게 웃는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할머니가 수절을 지키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절을 하며 평생을 지낸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 행복하고 참되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수절을 하며 산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마님이 머슴을 보자 딸하고 혼례를 하거라. 옛날에 어느 대감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머리가 하도 영민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머슴을 찾아와 조언을 듣고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머슴은 열심히 일을 해 채소밭을 사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의 채소밭에는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대감집 우란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살구가 열리면 대감이 따먹고는 했는데 하루는 머슴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감님 방문에다 주먹을 디밀고는 대감님 이게 네 주먹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 이놈아 그게 내 주먹이지 네 주먹이냐 라고 말하니 머슴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살구나무 열매를 대감님이 따 잡수시는 거죠? 라고 말하니 대감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 요런 고얀 놈이 있나 하고 그 머슴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이 감히 머슴이 나한테 이런 망신을 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때가 동지 때였는데 앵두를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에게 혼이 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쓸데없는 짓은 하고 다녀서 대감님한테 혼나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우리 살구나무를 대감님이 해마다 따 잡수시니까 그렇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머슴 아버지는 난처하게 됐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대감이 앵두를 구해 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아버지에게 그럼 나가서 주막에 하루만 있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있다 머슴 아버지가 돌아온 후 머슴은 대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우리 아버지가 앵두 따러 갔다가 곰을 만나 다치셨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야 이놈아 지금 같은 엄동설 안에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 라고 화를 내며 말하니 이에 머슴은 그럼 지금 앵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니 대감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이번에도 또 당한 걸 분해하면서 머슴의 아범을 불러다 벼락 치듯 혼을 내고 황소가 새끼 난 걸 구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머슴은 이튿날 아침에 대감님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집 좀 주십시오. 아, 집은 뭐하게? 우리 아버지가 애를 낳을 건데 집이 필요해서요. 아, 이놈아. 남자가 무슨 애를 낳느냐? 라며 말하자. 머슴은 비꼬듯이 그럼 황소가 무슨 새끼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니 대감은 조용히 안채에 들어와서는 머슴이 너무 괘씸스러워서
이번에 한양에 회의를 하러 갈 때 마부로 끌고 가 사람을 사서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머슴을 데리고 한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대감은 배가 고파 팥죽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사왔는데 팥죽을 들고 와서 훅훅 불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얘, 너 팥죽을 왜 부느냐? 라고 말하니 팥죽이 너무 뜨거워서 대감님 드시기 편하라고 불고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잘못해서 콧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드실 거라 생각하고 식으라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시죠. 라고 대감에게 내미니 대감이 화를 내며 이놈아, 너나 처먹어라. 라며 말해서 머슴은 속으로 좋아라 하고 먹고 대감은 쫄쫄 굶었습니다. 또 다시 길을 가다 보니 대감이 뒤가 마려웠습니다. 아, 뒤가 마려운데 어디서 뒤를 보고 가야겠다. 말하니 머슴이 아유, 대감님. 하늘이 보는데 어디 아무 데서나 뒤를 봅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며 머슴은 수수깡으로 부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감이 거기 올라앉아 대변을 보고서 허리춤을 여미지 않고 한 발을 내딛다가 넘어져 그만 똥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감은 조금 더 참아 한양에 가서 머슴을 없애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서 말을 매놓고 머슴에게 단단히 지키라 하고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머슴은 눈을 감고 고삐만 붙들고 있다가 대감이 들어가자 말고삐를 잘라 팔아먹었습니다. 대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야, 머슴아. 내 말 어디 갔니? 라고 말하니 머슴은 능청스럽게 아유,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네요. 잠깐 눈 감은 사이에 누가 잘라 갔나 봅니다요. 라고 말하니 말이 없으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화가 난 대감은 머슴의 등에다가 내 말 들을 것 없이 내려가자마자 당장 때려 죽여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고는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오는 길에 고개를 넘어오는데 시주를 하고 오는 노승을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노승에게 등에 써놓은 것을 읽어주면 시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노승에게 스님, 이걸 지우고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노승도 머슴을 이대로 보냈다가는 봉변을 당하겠구나 생각해서 그래, 뭐라고 쓰면 되느냐? 그저 내 말 들을 것도 없이 막내딸하고 도착하자마자 결혼을 시켜 데리고 있으시오. 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서 노승은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머슴은 집으로 오자마자 마님에게 마님, 이거 대감님이 써주신 건데 뭐라고 썼는지 보시죠. 하고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님은 부랴부랴 잔치 음식을 차려 잔치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온 대감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당장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니 부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머슴이 도착하면 바로 딸과 혼인시켜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놀라서 말하니 대감은 속으로 이렇게 영민한 아이면 그래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할 수 없이 그를 사위로 삼고 벼슬을 주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영민한 머슴이네요. 저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요즘 이런 영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머리를 남 속이는데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머리를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쓰면 좋겠습니다. 거지과부가 호라비의 마님이 된 사연. 한 마을에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은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약 저 약 아무리 써보아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보려고 세간을 다 팔아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명이나 의원이 있다면 100리, 1000리, 아니 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끌고 업고 다니다 보니 어느덧 문정걸식을 하는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이제는 약조차 제대로 못 쓰고 의원도 못 만나는 세월 속에 그래도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아내는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비실비실 연약한 몸으로 수척한 남편을 업고 다니는 그 마음을 날아다니는 참새나 까마귀가 알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는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 이 동네에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묻자 그 사람은 부부의 행색을 보고 저기로 가면 최 씨가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청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힘겹게 업고 최 씨 집에 들어가서 한 끼 밥과 하룻밤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주인인 최 씨는 마음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 씨가 부부를 보고 말하길 아니 그런 몸으로 더 이상 다닐 수가 있겠어. 그냥 우리 집에 아예 머물구려. 대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이여. 라고 말하니 지칠 대로 지친 내외에게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주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아주 열심히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자 병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더더욱 고마운 것은 주인은 남편을 위해 약도 사오고 의원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병은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없는 것인지라 주인이 드리는 공은 모두가 허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을 떠난 후로 가장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사는 날까지 고통 없이 비굴하지 않게 살기만 그러자면 그냥 이 집에 눌러 있어야 한다. 내외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인에 대한 고마움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내외가 마주 않았는데 먼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건 다 이 집주인 덕분이요. 나도 완치될 수는 없는 병이지만 당장은 살 것 같구려. 주인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겠어? 그러자 부인이 보답할 마음은 절절하여 굴뚝속 같지만 어디 보답할 길이 있어야죠. 우리 처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야 말이죠. 정말 주인 어른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날 수도 없잖아요. 이곳을 떠났다가는 아무래도 당신의 병은 이내 악화되어 그만.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부인에게 어쨌거나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머지않아 죽을 몸인데 당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려. 그러자 부인이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사셔야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살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하니 남편은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린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뜨자고.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이런 병에 걸려 서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해. 라며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미소 지으며 그래요, 우리 같이 이런 몹쓸 병이 없는 곳으로 같이 가요. 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최 씨는 일찍이 부인을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병자 내외가 사랑방에 살면서 이러저러하게 살림을 돌봐주니 참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호랍이 생활에 지쳐갈 무렵 거지 내외로 인해 여러모로 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자 남편은 미어지는 가슴으로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며칠 밤을 새우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끝에 아내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 주인 역시 처음엔 무슨 날벼락을 맞을 소리냐고 펄쩍 뛰었지만 며칠을 남편과 이야기를 한 사이 한숨을 내쉬며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이길래 그다지도 뜸을 들이고 며칠 밤 고심을 했던 걸까요? 아내가 주인에게 말한 것은 주인 어른신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저희 부부가 한 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인 어른의 아내 노릇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온데 제가 죽거든 먼저 세상을 뜬 남편 옆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호라비인 최 부자는 한동안 침묵한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러자고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곱디고 온 아내는 주인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서방님을 모시고 살게 된 여인. 병든 남편을 위해 이방법을 택하게 된 이 여인을 과연 열렬하고 해야 할까? 아님 반대로 얘기해야 할까요? 은혜를 갚는 것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결국 병든 남편은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여인의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새 남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훗날 제가 묻힐 무덤도 그 옆에 함께 파주세요. 라고 말하니 최 씨는 기어이 당신은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않는구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전 남편의 관이 묻히자 소복을 한 아내는 옆에 자기가 장차 묻힐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왜 들어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제 키에 맞는지 보려고요. 그러더니 여인은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누운 채로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 누운 이 사람은 죽어서 저 세상으로 혼자 가기 쓸쓸할 것입니다. 저승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주인님, 우리가 살기로 할 때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겠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이 아내를 얻어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잊어버리시고 평안히 사시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순간 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비상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부는 결국 합장되었고 최 씨는 한동안 대성통곡하다가 부부를 곱게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작하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부부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너무 많이 사랑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천생배필이죠. 그런데 은혜를 갚기 위해 부부가 선택한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